반갑습니다. 저는 그 히타치 LG 데이터 스토리지에 있는 그 서정교라고 합니다. 저희 그 소개 잘 해주셨는데요. 잠깐 제 소개 조금 더 드리면은 저는 이제 2009년부터 이제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요. LG전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철인 교수님께서 2008년부터 이제 WPC 시작을 했는데 WPC가 이제 자리 그 표준화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그쪽에 좀 참여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LG전자에서 브라이존에 최초로 이제 그 무선 충전 제품도 출시를 하였고 이후에는 이제 자동차에 그 모바일 폰 충전하는 무선 충전기 개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정도에는 이제 그 당시에 최초로 이제 15W급 급속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제품을 또 개발을 했었고요. 이후에 다양한 이제 응용 분야 쪽으로 많은 좀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그 모바일 폰에 이제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지금 이제 상용화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제품화 되는데 단순히 이제 WPC 기술을 채택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다들 뭐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과거 경험을 좀 비추어 보면은 앞으로 이제 EV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행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너무 너무 또 다 알고 계신 부분을 또 설명한다고 좀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무선 전력 전송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선이 없이 전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제품화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제품은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이고요. 그게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쓰는 방식이고 이게 이제 유도 방식, 공진 방식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RF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 안테나, 어레이 안테나를 써서 특정 방향으로 이제 빔포밍을 해서 에너지를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RF 웨이브 방식도 좀 있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쏘는 방식도 있습니다. 뭐 많이 한국에는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레이저로 이렇게 디바이스를 트래킹하면서 그 공중에 뜨는 드론 같은데 이런데 이제 전력을 전송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밑에 간단히 뭐 세계 기술에 대한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프로 이 자기장 방식이 거리가 짧아서 이게 이제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반드시 이렇다라기보다는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좋고요. 파워 자체는 상당히 높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저도 파워를 높이 보낼 수 있고 거리도 멀리 보낼 수가 있지만 파워가 세지면 레이저는 이제 사람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텍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게 필요하고요. RF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주변으로 새는 자기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자유롭게 전력을 전달하고 먼 거리까지 어떻게 잘 전달할 건가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그 관심을 갖고 이런 무선 충전 기술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판단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 한국에 있는 와프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RF 기술을 좀 소개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6m 정도까지 전력을 전송할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의료기기 같은 데도 전력을 전달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개 디바이스에 동시에 충전하는 이런 기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무선 충전 기술이 상용화되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표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이제 기술 상용화를 위한 이제 기술이 이제 어떤 게 좀 필요할까라는 부분 그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데 표준화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WPC가 지금은 거의 단일 뭐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쪽은 SA에서 이제 표준을 만들어서 EV 충전 쪽으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글로벌로 된 KC라든지 FCC, 뭐 시스포 규제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뭐 유사한 그런 부분에 규제를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에 적용하려면 당연히 가격이 사야 되죠. 무조건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아무리 그게 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이제 적용할 수가 없고요. 또한 초기에 이제 핸드폰에 이걸 넣으려다 보니까 소형화가 필요합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고 효율도 이게 이제 너무 나쁘면은 이 전력 충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W 충전하려고 효율 10%면 100W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고효율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편하게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 영역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이물질 검출이 상당히 좀 그 이슈입니다. 이게 자기장이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와전류를 생성해서 금속 물질이 끼게 되면 그 발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할지가 제가 이 기술 개발하는 동안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서 교수님께서 이제 WPC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WPC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뭐 기술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은 처음으로 이제 5W 전력 전송을 위해서 2010년 7월에 이제 발표된 그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주파수는 100에서 이제 200kHz 사이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통신은 인밴드 통신이라고 합니다. 인밴드가 뭐냐면 이제 전력을 보내면서 그 전력선 통신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인밴드 통신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유니 디렉션을 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신기에서 송신기로 한 방향으로만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순한 그런 그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 자체는 이제 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수신 쪽에서 부하를 바꿔가면서 전체적인 그 사인파의 신호, 이 진폭을 바꾸는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를 주는 식이죠. RX에서 TX로 주는 형태로 통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2년에 그 버전 1.1이 나왔습니다. 이 1.0이 처음 나왔는데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린 오브젝트 이물질에 대한 검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물질을 어떻게 검출할 건가라고 해서 상당히 좀 무식한 방법입니다. 파워로스 디텍션이라고 해서 보내는 파워 대비 받는 파워에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PLD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방식으로 이제 이물질이 있다 없다를 검출하게 되었는데 이걸로 상당히 이제 너무 놓치는 게 많고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버전 1.2가 발표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5W에서 15W로 파워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5W냐 15W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신도 이제 한 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이 TX가 RX로 보낼 때는 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 방식을 쓰게 되고 이 5W에서도 이제 이 FOD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5W 올라가니까 FOD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PLD 자체를 더 강화를 시켰고 21년 1월이 되면서 이때는 이제 여전히 이제 FOD 자체에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Q 값을 검출해서 이 부분을 더 디텍팅 해보겠다, 이물질이 있다 없다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준이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릴리즈된 게 그 2.0 버전이고요. 23년 4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좀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애플에서 쓰고 있는 그 자석으로 붙이는 매그세이프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그 저희가 이제 부르는 MP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는 이 MPP 프로토콜이 추가가 되었고요. 주파수도 기존에 100에서 205kHz를 쓰던 게 그 360kHz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주파수를 올리게 되면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게 코일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진 캐패시티도 그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애플에서는 소형화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자석을 온라인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용 마그넷이 또 추가가 돼야 되고 이 변경된 주파수를 어떻게 고속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자체도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표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제가 참고로 좀 넣어놨는데 이 중국은 좀 완전히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네 그냥 그 표준을 그 차이나 PPD라고 부르는데요. PPD는 저기 어떤 그 공식된 표준이 아니고 파생된 표준, 약간 변형해서 쓰는 그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W 충전을 하고 있고 프로토콜은 이쪽에 그 BPP를 그대로 따다가 쓰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 BPP에서 파워만 높이는 그런 형태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실제 통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단계별로 잠깐 보게 되면 한 5개 단계로 WPC는 이렇게 그 파워 전력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핑 단계를 통해서 디바이스가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물질 검출을 위해서 Q 값을 측정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그 이후에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Q 값을 실제 받아서 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물질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을 그 이후에 이제 전력을 전송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충전이 끝나게 되면 전력을 전송을 그만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WPC 표준은 하고 있습니다. 1.0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기에 보시는 컨트롤 에러 시그널만 있었습니다. 컨트롤 에러가 뭐냐면 지금 내가 필요한 파워 대비 내가 받는 파워의 차이값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파워가 낮으니까 더 올려줘라 혹은 파워가 높으니까 낮춰줘라 이런 식으로만 보내다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됐는데 PLD 그 파워로스를 검출하려니까 내가 받는 파워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서 이쪽 리시브드 파워라는 패킷이 추가된 그런 형태가 되고요. Q 값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1.3에서 또 Q 배제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추가되어서 점점점 표준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적인 보완을 계속 거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는 그 크게 이제 전자파 장애 방지, 그러니까 주파수 간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체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한국 쪽에 KC, 유럽 쪽에 뭐 시스프라든지, 북미 쪽은 FCC입니다. 그 보통 WPC는 파트 15를 적용하고 있고요. ISM은 파트 18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CFA 그 EMC 기준을 채택을 하고 있고, 시스프 25하고 그 상당히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메이크마다 좀 다른 규제를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그 제품 개발할 때는 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상한 7리밋을 넘지 않으면 뭐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지만 차 쪽은 지금 상당히 기준이 낮아서 여기 이렇게 허용되어 있는 영역을 서지 않으면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제품을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만들 때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EMF 부분입니다. 인체 보호 기준은 대부분 뭐 이커닙 1998 버전을 많이 좀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서 이 부분은 2010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뭐 FCC MP가 좀 타이트하다, 완화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잠깐 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까 그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파수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가정용은 100에서 200kHz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파수를 가변하면서 내가 원하는 수신 전력을 이제 선택을 하게끔 되는데 보시다 보통 그 전달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낮으면 주파수를 낮추어서 이제 전력을 끌어올리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파워가 높으면 주파수를 높여서 이제 수신 전압을 낮추는 그런 형태로 보통 제어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제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전압 제어 방식은 이 커브에서 한 지점의 주파수만 사용을 하게 되고 당연히 입력 전압을 높이면 출력 전압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압 제어 방식으로 쓰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듀티 제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주파수 내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범위의 이 전력을 다 커버하려면은 한개 방식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파수를 하나 고정해 놓고 중심에서 주파수도 약간씩 틀고 그 듀티도 약간씩 조정하면서 그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실제로 전력을 제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워낙 이제 핸드폰의 종류도 다양하고 폰이 놓이는 위치도 워낙 또 다르기 때문에 다 모든 폰을 잘 충전할 수 있기는 한계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98년에 이제 이크립에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정을 하였고요. 2010년에 이제 개정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라미터를 좀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직 리스트릭션, 기본적인 그런 제한 사항이 되고 레퍼런스 레벨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뭐 나눠서 보고 있는데 베이직 리스트릭션은 뭐 보시다시피 사라든지 그 유기되는 전류 밀도라든지 유기되는 그 전기장 이런 형태로 이제 보게끔 그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자기장이라든지 이필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바꿔서 하는 게 그 레퍼런스 레벨로 좀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플로우를 좀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레퍼런스 레벨을 만족을 하면 그냥 패스가 됩니다. 대부분 아마 무선 충전 개발해 보신 분들은 그 프로브로 이제 측정을 해서 그 기준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다 오케이를 받으셨
받던 걸로 아마 받으시는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레퍼런스 레벨을 측정해서 그런 것이고요. 이게 그러면 노면 NG냐? 그 어떤 뭐 약간 국가마다 좀 다른 건 있는데요. 노면 이제 베이직 리스트릭션 레벨을 다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싸라든지 뭐 J든 E든 이런 걸 측정해서 그게 만족을 하면 패스를 하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그 WPC 뭐 145kHz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컨이 98, 2010, 뭐 FCC 보면 그 2010이 상당히 뭐 여유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78메가에서도 이 낮은 주파수 때는 상당히 낮고 이때는 상당히 뭐 루즈한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베이직 리스트렉션 기준을 보게 되면 싹 값이나 뭐 이 좀 전체 몸 헤더 트렁크 뭐 이런 이런 팔다리 이런 쪽에 보게 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그런 걸 주고 있는데 그 왜 그럼 이게 다를까라는 건 2010 버전 그 좀 그걸 읽어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가이드한 수치가 그 정말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제 그쪽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2010에 다시 개정판을 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허용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측정 자체, 저주파에 대한 사 측정이나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사라든지 E라든지 뭐 J 값을 그 측정, 계산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플로우를 잠깐 좀 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그 이 툴, 전자기장 해석 툴에다가 이 자기장을 강제로 이제 코일을 만들고 강제로 이제 자기장이 방사된다는 조건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똑같은 이제 형태의 충전기를 놓고 실제 주변의 자기장을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 모든 포지션 측정을 해서 두 개를 이제 동일한 모델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치, 측정치가 다 맞게끔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 이게 해보니까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잘 안 맞습니다. 해석치랑 이게 측정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고요. 이 자기장 측정할 때 제가 이게 EHP200H라는 이 프로브를 좀 소개를 했던 이유가 이게 다 적어놓은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전자파 이런 측정 기관에 가시면 저 프로브가 약간 원형으로 생긴 프로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얘는 그거랑 차이가 이 센서가 요 전면 표면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내가 측정하는 요 표면하고 그 센서 자체 거리가 2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한 그런 그 결과값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프로브를 쓰는 게 조금 더 좀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맞아지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인체 모델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제 4든 뭐 J든 E든 이런 값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준치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라는 것을 보는 그런 형태로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용화 관련된 부분 잠깐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하고 이제 발열에 대한 부분, 그다음 영역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거냐, 이물질을 어떻게 검출하고 해결하고 있느냐, 최근에 2.0에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아마 2.0 메가세이프가 왜 이렇게 갔는지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세 가지 테마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충전 효율은 보통 무선 충전에서는 DC to DC 효율로 보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되는 DC 전력 대비 출력되는 DC 전력을 좀 효율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전체 시스템 효율은 인버터에서 먹는 로스가 있을 것이고 이쪽 수신 쪽 렉티파이어에서 먹는 또 로스가 있을 것이고요. 코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로스가 또 존재를 할 것이고 기타 이걸 컨트롤하기 위한 주변 회로에서 먹는 그런 로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손실은 이걸 다 더한 손실이 이제 로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5W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맥시멈 최대치 효율이 거의 한 70%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유선 대비 30% 효율이 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5W 기준에서 30%면 한 1.5W 정도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로스가. 그래서 양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래서 왜 그런 전력 손실이 발생하냐 하면 뭐 보시다시피 이제
컨트롤러가 들어가야 되고요. 인버터 자체에서 로스가 좀 발생을 하게 되고 코일 투 코일의 커플링 로스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로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한 로스 때문에 실제 5와트 시스템에서는 70% 초반대 정도면 상당히 좋은 그런 효율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와트에서 한 70%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코일 투 코일 효율은 거의 95% 이상 돼야지 70% 정도 효율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전력이 파워가 계속 올라가면서 효율은 그 비례해서 점점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EV 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유선하고 뭐 1,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코일 투 코일 로스가 얼라이먼트에 따라서 좀 발생하는데 그런 로스가 없다고 하면은 유선하고 무선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근데 그 1%가 상당히 크죠. 이제 10와트면 1%가 이제 100와트 정도 되니까 그렇게 상당히 작은 전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EV 쪽은 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 좀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와트 전력 전송 시스템에다가 뭐 16와트까지 그 전력을 좀 보내봤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낮은 파워 구간에서는 주변의 그 회로라든지 주변 시스템들이 먹는 로스가 많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그 효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 그 15와트 이 근방에서 넘어가는 부분은 코일 자체에 이런 로스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코일뿐만 아니라 실제 소자가 갖고 있는 그 리미치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소자 자체의 효율도 떨어지면서 효율이 다시 꺾이는 그런 현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게 되면 보시다시피 뭐 많이들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X축, Y축으로 코일 투 코일이 위치가 이제 어긋나게 되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뭐 커플링이 이렇게 축이 벗어나면서 커플링 개수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측을 해보게 되면 그 코일에서 소비되는 이 소비 전력이 어느 특정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코일 자체에서 그 로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방장님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효율은 다 이제 저하가 다 발열로 가기 때문에 그런 발열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발열 개선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팬을 달아서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충전기를 시키는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충전기를 시키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핸드폰을 시키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에어가 어떻게 흐르나를 좀 보면은 이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 충전기의 상면을 밑에서 흐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자체가 이 바람을 불어서 여기 컨택되어 있는 모바일폰 화면을 식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통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무선 충전기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100도 정도 주변 한 동작이 되어도 충전 오퍼레이팅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핸드폰은 이제 그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온도가 이상이 돼 버리면 충전 속도를 떨구든지 충전을 스탑하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요. 이 쿨링의 목적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팬을 박아 넣는 게 아니라 쿨링의 목적은 반드시 이 폰을 식히는 그런 쪽으로 타겟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을 넣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뭐 특정 회사 제품을 보니까 표면에다가 펠티어 소자를 넣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열을 빼서 좀 그 표면 자체를 차갑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제품도 있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예, 다음은 충전 영역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얼마나 충전 영역이 필요할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아마 가정용 단일 코일, 굉장히 뭐 가정용 제품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안 맞으면 제가 떼서 다시 이제 놓으면 되고 이제 이렇게 뒤에 보면서 맞추면 되는데 특히 자동차에서 충전하는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대충 놔도 이제 충전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이제 의문을 많이들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핸드폰이 담기는 공간은 제일 큰 폰이 담길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가장 큰 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폰이 담기면 되고 그 가장 큰 폰이 담기는 공간 내에서 가장 작은 폰이 충전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폰을 놔도 어떠한 위치에 어떤 폰을 놔도 다 충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잠깐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A사는 사실 뭐 삼성전자에서 나온 폰입니다. B사는 이제 애플사에서 나온 폰이고요. 이제 이 두 개만 비교한 이유는 그 여러 개 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메이저 두 회사 제품을 좀 과거 몇 년 제품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었어요. 삼성께 제일 큽니다. 이게 이제 23년에 나온 그 갤럭시 울트라 제품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 163mm에 78mm 정도 되는 크기고 제일 작은 건 애플에서 나온 그 미니 폰입니다. 아이폰 미니 폰인데 이게 한 131에 한 64mm 정도 되는 그런 폰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폰하고 작은 폰의 크기를 좀 비교해 보면은 길이 방향으로는 한 32mm 정도, 그 다음에 폭 방향으로는 14mm 정도, 그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충전 영역이 이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절반치로 봐서 길이 방향은 한 16mm 정도, 폭 방향은 7mm 정도 그 폭이 필요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송신 코일을 엄청 키우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공진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이었는데, 근데 이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코일이 워낙 차이가 나면 뭐 효율도 많이 저하될 것이고요. 이 수신 코일이 없는 데는 자기장이 누설되기 때문에 그런 그 이슈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모바일 폰의 그 주변의 기기들, 전자기기들이 자기장이 계속 간섭을 받는 그런 문제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 작은 코일을 여러 개 이제 어레이로 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이제 코일이 모터를 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제품도 2010년, 21년에 출시가 되어서 뭐 소개는 되었습니다만 이게 크게 이제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요. 실제 뭐 이런 사용 편의성 대비 제품으로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단일 코일은 한 직경 한 20mm 정도의 이런 충전 영역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좀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3개의 코일을 이렇게 어레이로 써서 하게 되면 한 60에 20 정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필요한 충전 영역은 대부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더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코일 3개, 6개 이렇게 쌓아 보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데 문제는 6개를 쌓게 되면 이 회로 부품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스위치를 써서 이렇게 분배하는 회로를 쓸 수가 없고요. 이게 데드존이 많이 생겨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이제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FET를 더 늘려서 개별 코일이 다 구동하는 그런 구조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애플에서 그때 뭐 특허를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은 코일을 이렇게 쭉 어레이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자연스럽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 각각의 코일을 구동하기 위한 회로에 대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이제 그 FOD 쪽입니다. FOD가 이건 이제 저희가 15W 충전할 때 그 이쪽 그 캐나다 10센트 동전을 넣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15W에 한 150초 지나면 동전 온도가 200도가 넘습니다. 200도가 넘는다는 얘기는 거의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100원짜리 동전을 넣게 되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녹아서 이렇게 그 멜트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 물질은 반드시 이제 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크게 특히 이제 동전이 좀 문제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동전을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동전 크기별로 좀 제가 이제 좀 정렬을 한 것이고요. 동전이 큰데 캐네디아 2달러짜리는 뭐 90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근데 US25가 비슷한 크기인데도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게 됩니다.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건 뭐 캐나다 10센트는 상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60도까지 올라가고, US 10센트는 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재질을 쭉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그 자성체, 마그네틱 머터리얼, 메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자성체가 많이 섞인 동전의 경우는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자성 물질, 뭐 꿀이라든지 카파라든지 뭐 AL 같은 죄송합니다. 카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온도가 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이제 저희가 송신 코일에다 놓고 Q값 변화를 측정해 보면은 이 온도 상승과 Q값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WPC 1.3에서 Q값 변화가 이제 FOD 검출에 대한 그런 표준으로 들어갔던 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FOD 값에 대한 그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1.3에서 Q값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검출하면 기존의 5W는 PLD만 검출을 쓰게 되는데 15W에서는 Q값으로 충전 전에 한번 검출을 하게 됩니다. 동전이 있다 없다 뭔가 있다 없다는 검출하게 되고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중에 이제 PLD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PLD는 앞서 말씀드린 내가 100을 보냈는데 예, 수신이 뭐 얼마나 파워가 로스가 됐느냐 그 크리테리아를 갖고 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아까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거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효율 드랍에 의해서 이 론수가 커지기 때문에 FOD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물질로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고 이런 그 Q값을 좀 하게 되었고요. 예, 매거세이프 쪽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송신과 수신 코일을 서로 딱 일치시키면 이런 문제가 다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걸 아이디어로 해서 만든 게 이제 자석을 가지고 송신기와 수신기를 일치시키는 그런 형태로 좀 개발을 하였고요. 이게 이제 매거세이프 그 2.0 버전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자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센터에 가운데 자석을 놓고 이런 걸 했었는데 당시에 이게 빠졌던 이유가 이 가운데 놓으니까 이게 이제 이 모바일 폰이 너무 커가지고 이 자석을 붙이질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 전혀 뭐 자석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1.0 버전에 있다가 그 이후에 다 빼버렸습니다. 뺐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었고요. 또한 이게 극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금속이 잘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FOD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이 경우는 괜찮냐? 이 경우는 극성이 서로 반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라붙는 금속 물질이 상당히 적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잘 안 붙고 뭐 상당히 좀 나름 개선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죄송한데 한 4분 내로 3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버렸네요. 그래서 원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EV 쪽에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각 국가별로 EV 충전기를 많이들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EV 유선 충전 쪽의 트렌드는 이게 뭐 북미 같은 데는 NACS 요게 그 테슬라 차입니다. 테슬라 호환성이 반드시 좀 해달라는 게 있고 이 V2G, V2H하고 연동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방향 그게 되는데 자동차 배터리를 그 가정용 ESS나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여서 이 바이디렉션 기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무선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회사 제품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7kW 단상 제품은 7kW, 삼상은 22kW, 뭐 그다음 200kW DC 충전기 이런 식으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 그리고 규제, 기술 이런 쪽을 좀 볼 수가 있고 이 규제 쪽은 비슷합니다. 그 ITU 쪽에서 허가한 거는 지금 85kHz로 하나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쪽은 아래쪽에 여러 가지 주파수가 허용이 되어져 있고 EMF 쪽은 거의 동일한 그런 규제를 적용하고 대신에 이제 측정 포인트가 이렇게 차의 여러 위치에서 각각의 그 필드 강도를 측정을 하면서 기준치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는 그런 구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충전 영역은 어떻게 될까 좀 보면은 주차구에 뭐 특별히 비교하기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주차장 크기 대비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좀 비교해 보면요. 저희가 여기 그 소나타입니다. 소나타가 한 4.9에 1.86m 정도 되거든요. 요게 근데 저희 주차장 크기가 길이가 이제 5.2m고 2.6m니까 뭐 이런 중경차가 그냥 선 따라 들어간다고 쳐도 좌우로 상당히 많이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게 이제 좌우로 한 37cm 정도의 충전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 상당히 넓은 영역이죠. 코일을 엄청 크게 만들든지 뭐 서리 코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얼라이먼트 가이드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 지금 자동 오토 파킹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좀 결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FOD도 좀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게 이쪽은 파워가 세서 금속 물질은 뭐 반드시 검출을 해야 되고요. 아까 15W가 200도가 올라가면 10kW는 이제 그보다 어마한 그런 엄청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반드시 검출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이런 리빙 오브젝트를 좀 이슈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좀 이슈들이 있지만
다들 뭐 내 애완견이 충전기 사이로 뭐 들어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소형화 저가격을 하려면 뭐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85kHz로 하는데 첫 번째 좀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파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뭐 전자파 규제라든지 표준화 이런 쪽에 상당히 이슈가 있겠지만 뭐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코일 자체를 많이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동회로도 상당히 좀 더 소형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송수진 코일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스펫은 이게 이제 스위칭 자체가 안 됐습니다. 소자 자체가 그런 고속 스위칭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하나 이거젠플입니다. LLC 컨버터인데 한 뭐 300kHz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소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됐던 그런 이 회로 쪽에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서 일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코일 뭐 타입을 좀 비교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뭐 마지막 말씀드리자면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 있는 기술 갖고 이제 제품화하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EV나 이런 게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좀 주도해서 글로벌로 좀 더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마지막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네.